네, 오늘은 미래한국의 김용삼 편집장님을 모시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 그 기업 핫바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기업 핫바지론이란 딱 이름부터 굉장히 관심을 끌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 아닌지. 그냥 일반적인 인식에 의하면 네. 기업은 나쁜 존재다, 탈세, 그 다음에 정경유착, 뭐 골목상권 침투,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네. 왜 핫바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수많은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해요. 예, 네. 특히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재벌 기업이라고 욕하는, 비판하는 그 기업에 왜 못 들어가서 저렇게 안 다닐까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을 놓고 우리는 네. 지금 상반된, 한편에서는 막 공격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저기를 들어가려고 목을 매는 이 아주 이상한 이중구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좀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기업 핫바지론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인식이 잘못된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디서 기원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문화적 양태로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유교 문화의 영향. 네. 유교 문화는 뭘 제일 숭상합니까? 산업공상이죠. 네. 글 읽는 양반, 그리고 생산하는 뭐 공상 계통들은 좀 이렇게 천대를 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벌써 몇백 년 이어왔거든요. 근데 그냥 그 유교 문화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은 뭐냐면, 건전하게 자기가 정말 노력을 해서 벌어들인 그 부마저도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그 여기고, 마치 돈 버는 것은 마치 뭐 무슨 이상한 짓을 저지르는 것 마냥 네. 이렇게 몇백 천대지 년을 가르쳐 오고, 그리고 모든 뭐 입고 쓰고 먹고 하는 것들이 다 기업에서 나오고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또 부정을 해버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인식들이 한 번도 자세 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은,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뭐 햄버거나 피자를 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세계는 갓 쓰고 덮어 쓰고 집신 신고 다니는 조선시대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나.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네. 사실 이런 왜곡된 형태, 예. 특히 뭐 기업에서 한쪽에서는 매우 세게 욕하고 예. 헐뜯고 비난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굉장히 모순된 구조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부정적인 단어를 열거하신 것들 중에 정경유착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예. 거의 입에 붙어 살 지경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예. 근데 이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보면 경제 발전사의 그 단계에서 기업들의 역할이 톡톡했을 것 같은데, 예. 그 위기의 시대의 경제 발전 단계 어떻게 기업가들의 역할을 했나요? 저는 정경유착이 아니라 한국의 이 발전의 패러다임은 정과 경이 상호 협조, 네. 상호 연합 체제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죠.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 네. 그 건국 지도부를 형성한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정치인들, 양방 관료 계통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켜서 뭐 국민들을 좀 먹여 살리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일으키고 난 다음에 먹고 살리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 먹고 살리려고 하는 부분은 다 기업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갈팡질팡하고 막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뭐 경제개발 계획도 막 세우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지휘를 하는 데까지는 지도자와
관료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런데 자, 어떤 계획을 열심히 세웠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을 현실화시킬까? 하는 건 누구냐? 이거는 기업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조선 사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조선 사람 일으키자. 그래서 조선 사람 쉽게 되는 게 이런 거 만들어요. 네. 여기까지는 관료들의 역할이고 행정가의 역할이고, 그리고 자, 우리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는 국가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누가 그걸 할 것인가? 정부가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때서부터 이제 배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끌어오는 일에서부터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기술, 우리가 배를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잖아요. 대단하죠. 그 그때는. 배를 만드는 인력, 그리고 뭐 인력과 돈과 기술만 있으면 되나요? 이 조선소를 지어야죠. 네. 조선소를 짓는 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팔아야죠. 그쵸. 그래서 한두 가지 팔아가지고 아닙니다. 이익을 내서 그 조선 배를 만드는 회사가 지속 성장 하게 만드는 것은 기업인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에 와서 보면 정경 유착을 해서 무슨 뭐 정치자금을 주고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이 행정 관료와 지도자의 어떤 그런 플래닝 능력과 기업의 실행 능력이 완벽하게 이 연합 형태를 이루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나라들이 뭐 몇백 년 걸려서 한 거를 우리는 초단 없습니다. 스피드 내에 네. 이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국가 지도부와 행정 관료와 기업의 완벽한 연합 체제 내지는 협조 체제라고 봐야지. 어떻게 그걸 유착을 해서 뭐 아주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 참 부정적인 단어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대를 정령 유착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즉 협력의 기업과, 시대, 네, 정부의 내지는 협력의 연합의 시대다. 시대였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시대를 조금 더 조명을 해보면 네. 그 당시에 단순히 돈 벌려는 그런 기업가보다도 더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 그런 기업가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 몇 분 계신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가의 진로를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야말로 국가 발전적인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을 학자들은 약 3명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이병철 회장이에요. 유명하신 분. 그분은 이미 네. 돌아가셨으니까. 왜 이분이 중요하냐? 이분은 6.25 때 그 피난을 가서 부산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뭐 할 건 없고 뭐 전쟁 기간이 뭐가 생산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나오는 그 고철과 매일 전쟁하다 보면은 뭐 포를 쏘니까 탄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고급강이에요. 이거를 모아다가 이거를 얇게 이렇게 해서 네.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일본에서 생필품을 사다가 한국에 공급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면서 1년을 하니까 20회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우리가 일본 물건을 사다가 가져다가 비싼 값에 팔면 결국 일본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부산 피난 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제품을 싼 값으로 공급을 하려면 네.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짓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장을 져서 성공을 한 게 이제 제일제당이라는 설탕 공장이고, 네. 그리고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이제 옷감을 만드는 공장이고, 이걸 하면서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주력 산업은 뭐 농업이니까 네. 거의 뭐 70%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니까 농사만 져가지고는 한국은 도저히 못 먹고 산다. 그러니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훌륭한 정말 공장을 제대로 지어서 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수출해서 먹고 살자. 공업화에 대한 그래서 이 경험이 양반이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이라는 국가가 나갈 방향과 전략을 만들어낸 겁니다. 굉장히 큰 예. 그림을 그릴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농업을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다. 공장을 져서 먹고 살자. 수출 주도형 고파 전략이라는 게 박정희라는 지도자하고 만나서 이게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국가 전략으로 이게 책정이 돼서 네. 거기에 이제 전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이것을 성공을 시켰다는 거죠. 딱 맞아요. 그 원료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병철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전택보라는 기업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전택보 그러면 저는 모르죠. 잘 모릅니다. 네. 예. 전택보라는 사람은 뭐한 분이냐면은 천호사라는 수출 기업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은 뭘 성공을 시켰느냐?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착안을 한 게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가발을 만들었어요. 네. 가발을 대단하다고, 이제 네. 미국에다가 팔아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분이 뭘 사가지고 왔느냐? 나무를 부셔서 합판을 만드는 기계를 사왔어요. 기계는 미국에서 들여오고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목재가 모자라니까 목재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해오고 우리나라는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여기서 기계 이런 거 사오고 원료 사와가지고 이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를 보세 가공무역이라고 하는데 이 보세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 국가가 돼야 된다 네. 하는 전략을 만들어낸 사람이 전택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병철, 네. 전택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정인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자가 됐을 때 경제의 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머리에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전략, 보세 가공 무역을 통한 수출 제일주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정인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분도 정인옥 그러면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연탄 그러면 다 알아. 연탄을 만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왜 연탄에 주목을 했느냐? 그 일제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네. 와세다 대학에서 이게 광산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네. 아니 일본에 가보면 저렇게 국토가 푸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오면 뭐 헐벗은 산하가 얼마나 네. 보기가 싫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산림 녹화를 하려면 나무만 심으면 산림 녹화가 됩니까? 안 배워야죠. 아니 당장 땔감이 없는데 나무만 심으면 뭐해? 밤에 가서 쏙 뽑아다가 아궁에다가 집어쳐 놓지. 그러니까 산림을 푸르게 하려면 국민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안 베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체연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체연료는 태백산에 있는 석탄이 유일하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석탄 씁니까? 다 이제 석유 수입에다 쓰지.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석유를 수입할 돈이 없으니까 네. 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캐서 이거를 가져다가 연탄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하자. 그리고 전 국민에게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농로라도 닦여야 뭐 연탄을 공급할 거 아니에요? 네.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로를 닦아가지고 그리고 뭐야 이 장작되던 아궁이를 전부 연탄되는 아궁이로 이제 개량을 해서 이 연료혁명을 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값싼 연탄을 다 보급을 하니까 어느 누가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겠어요. 세상이 한마디로 연탄으로 정말 바뀐 거죠. 예. 네. 그래서 산림 녹화를 성공시킨 사람,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산림 녹화를 성공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산림 녹화를 성공시키는 그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준 사람은 기업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들이 이병철, 전택보, 정인옥이라는 사람이 그런 국가적인 큰 전략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를 그쪽으로 가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네. 기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윤을 창출해야죠. 바로 이런 이 세 분의 이 역할이 그 후에 한국이 나아갈 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너무 귀에 딱지 않도록 들어왔던 그 정경유착이 아니라 이런 정부와 기업가들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네. 정말 그 시대에 맞는 네. 딱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골든타임에 네. 정말 밟아와야 될 그런 발전 과정을 밟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직도 기업 핫바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네. 이렇게 기업가들의 혁신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이렇게 푸르른 강산과 네. 이렇게 현대화된 나라를 갖게 되는데 정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편집장님께서 기업가들의 이런 놀라운 역할 그리고 오늘날 아직도 기업 핫바지론 이런 세태에 대해서 한 말씀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기업과의 역할을 얘기할 때마다 좀 그 역사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어느 한 나라가 이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화는 농사 짓는 거하고는 달리 엄청난 그 자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네. 그 투입돼야 될 그 돈이 어디서 나냔 말이죠. 우리가 이 역사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 산업화, 우리가 뭐 말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산업화에 필요한 그 전까지와는 상상도 못하는 그 엄청난 사람과 기술과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대륙 횡단 철도를 놓는데 농사 짓는 거하고 철도를 몇만 킬로를 놓는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은 그때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우리가 공급을 했을까? 이걸 추적을 해보면 아주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산업화에 필요한 시드머니를 초기에는 뭘로 만들었느냐? 노예무역으로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흑인들 뭐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네. 이건 뭐 짐승이나 다름없는 거죠. 돈 받고 갖다 다 팔고 미국에다 팔고 브라질에 팔고 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영국의 그 당시에 국부의 85%가 노예무역에서 나왔어요. 이걸로 이제 초기 이제 산업혁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중기에는 또 무슨 짓을 했느냐? 아편? 중국에도 아편 팔았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그 더러운 돈으로 다들 자기네 나라에 산업혁명을 한 겁니다. 영국만 아편 장사한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방국계나 끼는 집안들의 그 뒤를 다 추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다 아편 장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예일대학의 해골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뭐 아주 강력한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그 해골단을 만든 사람이 사실은 그 중국에서 아편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예일대학에다 기증해서 만든 게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시드머니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또 한 가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을 해서 그 나라의 주권을 뺏고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의 자원을 수탈해, 노동력을 수탈해, 그리고 비싼 값에 물건, 생산 제품을 갖다 팔아먹는 시장으로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선진국이라고 이름하는 나라 중에 식민지 경영이라는 이 범죄 형태의 이런 그 형태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산업화 근대화를 안 한 나라가 어딨나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옆에 있는 일본, 미국은 안 그랬나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식민지라는 것을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산업화를 하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네. 반면에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해서 그 나라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우리가 산업화를 했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우리 이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기업인들의 이런 그 인식과 발상, 그리고 막 그야말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국민들의 의지, 네. 그리고 이 나라를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뜨거운 열망이 합치돼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네.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전략을 가지고 산업화 근대화 민주화까지 성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뿌듯해져 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모델, 한국의 성공 모델, 한국의 산업화 모델이 왜 다른 나라에서 KS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다 그걸 배워가려고 하느냐. 다른 나라들도 다 한국처럼 산업화를 하고 싶고 근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게 무서운 거야. 또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또 홀라당 먹어가지고 식민지로 삼을까봐. 그런데 한국의 이 발전 모델은 그런 식민지라는 범죄적인 형태가 아닌 네. 우리 어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공이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은 이게 안심이 되는 거야,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비밀을 그냥 우리는 그 위대한 성취를 다른 나라에서는 다 인정해주는 걸 우리는 그냥 저 뭐 무슨 기업은 핫바지 나쁜 놈들 뭐 탈세범들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기업인들이 뭐 무슨 탈세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거는 엄중 처벌받아야 그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당한 기업 행위마저도 뭐 정경유착이니 뭐니 하면서 색안경을 씌워가지고 이상하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활력을 잃고 망하고 기업들이 다 나쁜 놈이고 그래서 망하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했던 이 역할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항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자유경전에서 또 이제 김용삼 편집장님께서 늘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 핫바지론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